모이셔서 그냥 다락방식으로 주말이라서 저도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오는 길에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상의 벗으시죠.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벗고 하시죠. 땀이 너무 나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죠? 네, 저도 뒤에 거예요? 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은 GMO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GMO가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네. 저 영어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해부는 영어로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선말은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여기 올 때가 못 되는 거야. 그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잘못 왔죠? 아니 제가 사실은 지금 그 GMO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련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하고 왔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제가 원래는 미국에 유기농 감자 학회라고 생겼습니다. 세계 감자 학회. 그래서 GMO가 아니고 그리고 농약을 많이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감자 학회가 미국에 생겼는데 제가 거기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갔다가 그쪽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러면은 유기농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GMO니까 GMO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1시간 강의하러 갔다가 2시간 하고 왔습니다. GMO까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GMO에 대한 어떤 열정이 GMO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농민 단체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 유기농 농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MO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 포인트 같은데요. 이렇게 농작물이 있으면요, 예를 토마토가 오다 보니까 화천이 거쳐 토마토가 많더라고요. 이 토마토에다가 관련이 없는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만드는 게 GMO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많은 GMO들이 미국에는 이렇게 8가지 GMO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뭐 옥수수나 심지어는 파파야까지. 여러분 혹시 수입되는 파파야 드실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와이에서 재배되는 파파야도 GMO가 많고요. 콩은 뭐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슈거비트, 그러니까 사탕무도 사실은 GMO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탕 드실 때 그 사탕무도 결국은 GMO 성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카 우유, 모카 기름, 그 다음에 카놀라, 이거 유채 기름이죠. 거의 다 100% GMO라 보시면 됩니다. 알팔파는 주로 이제 그 소들이 많이 먹는 사료죠. 이 알팔파도 대부분 이제 그렇고요. 심지어 스쿼시, 이런 애호박까지도 미국에서는 GMO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GMO 음식을 피해야 될 몇 가지 나오는데 심지어는 계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계란을 왜 먹지 말아야 되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계란은 결국 닭 먹이가 주로 GMO로 만든 먹이니까 그걸 먹으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초제 중에서 라운드업 중에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이 제초 성분을 예를 들어서 닭이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면은 그 성분이 결국 남아 있어서 이 닭알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지어는 고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간 지역은 유기농 소, 그러니까 풀밭에 풀을 먹고 자란 소 고기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농 미트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GMO에 관련된 것도 많이 생산하지만 한쪽에서는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풀을 먹고 자란 소, 심지어는 감자도 여러분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감자 재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감자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씨감자는 사실은 소스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씨감자가 유기농이 아니면은 유기농 감자로 재배했다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기농 감자를 재배하시려면은 유기농으로 생산된 씨감자를 반드시 써야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유기농을 재배했지만은 그 씨감자에 제초제나 이런 성분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기농을 하게 되면 완전히 종자부터 유기농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뭐 파파야 주키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유도 그렇죠.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몸에 발육에 좋긴 하지만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요즘은 우유를 뭐 하냐면요. 그 보바인 그 그로스 호르몬이라 그래갖고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 주사를 넣습니다. 소에다가. 그러면은 소가 하루에 우유를 생산하는 양이 기존 소보다 수십 배 이렇게 많이 생산하거든요. 많이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소시 우유를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우유에 고름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먹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우유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유 같은 경우도 풀을 먹인 소에서나 우유를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옥수수하고 가공유, 식용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대두나 옥수수가 식용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식품들은 GMO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옥수수 가공 보게 되면은 레시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심지어는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제가 자세히 봤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레시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GMO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만은 표시가 안 됐지만 그 안에는 GMO로 된 그런 보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식용유 중에서 옥수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의 다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저는 사실은 이제 참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희는 요즘 안 좋아합니다. 동원 참치나 이 참치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전부 다 카놀라유입니다. GMO 오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참치 종류에도 대부분 GMO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카놀라유, GMO 그런 우유나 대두유, 콩 기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치토스 좋아하시는데 치토스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롯데에서 만든 치토스에는 GMO라는 표시가 없는데요. 수입산 치토스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GMO일 가능성이 있다. GMO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토스가 옥수수로 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원료는 수입하는 것 똑같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완전 표시를 하자고 지금 서명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 권리를 찾자는 거죠. 뭐 들어있는지는 알고는 먹자는 거죠. 그래서 수입 치토스는 오히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류들 이런 종류들에도 대부분 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콩이지 않습니까? 그 콩이 대부분 유전자 조작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이제 콩 재배하셔갖고 그 국산 콩 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담그시는 게 앞으로는 큰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입콩을 우리가 다 GMO 수입콩을 우리가 안 쓰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을 더 많이 수입하지만은 사람은 먹지 않아요. 사람은 안 먹고 그냥 소, 돼지, 닭 이렇게 사료용으로 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200만 톤 이상이 사람이 먹고 있다는 거죠. 200만 톤이 엄청난 양이죠. 감자가 1년 생산되는 양이요, 한 50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감자의 4배 정도를 우리가 GMO 식품을 먹고 있고, 그리고 800만 톤 이상을 우리가 소나 닭이 먹어서 그 먹은 소와 닭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신남이나 너구리나 이런 데 쓰이고 있는 밀가루들이나 거기 여러 가지 그 대두, 콩이나 옥수수가 있죠. 여기도 아직까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GMO 콩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MO가 얼만큼 생산되나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이 맨 위에가 콩입니다. 콩, 옥수수, 그 다음에 면화,
유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GMO 작물은 바로 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선진국가하고 개발도상국가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GMO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개발도상국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선진국, 소위 말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평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기에 바로 많은 GMO 단체들이 운동을 하게 되죠. 이 시점이 바로 뭐냐면은 유럽에서 GMO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예전에는요. 시민운동가들이 GMO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은 그냥 뭐 GMO니까 무조건 반대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학술적인 자료가 사실 정확히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2012년, 13년 들어서 양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이제 내기 시작하죠. 그 연구 결과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힘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데 그 학술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이제 운동하게 되죠. 보시면은 옥수수 콩의 이용 현황을 보시면요, 옥수수가 이용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엿, 전분, 포도당, 과당, 옥분 이게 전부 다 옥수수 이용되고 있는데 이 옥수수가 GMO 유전자 조작 옥수수라는 거죠. 심지어 물엿 같은 거 마시면 제약회사에 쓰는 의약품이나 이런 분말 제조, 심지어 파스 같은 들어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유전자 조작으로 된 옥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식품에서는 뭐 당면, 라면, 통조림,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에 단맛, 전분,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다 옥수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보시면은 옥수수 콩이 이제 가장 많은 거니까요. 콩을 보셔도 이렇게 단백질 제품하고 전지 단백 제품, 지방 제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두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부 다 유전자 조작 대두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콩, 간장, 뭐 된장, 간장 그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뭐 수백 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처럼 GMO 브랜드를 왜 홍보하지 못하는가? 뭐 이렇게 non GMO 프로젝트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붙잡혀 갑니다. 식당이 GMO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붙잡혀 갑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보관이 가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GMO 프리 존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GMO가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GMO 프리 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는 소나 돼지도 GMO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철원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철원은 GMO 프리 존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뭐 닭고기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리고 이런 감자도 벼도 모두 다 GMO와 관련이 없다. 유기농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유기농 다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GMO를 먹이지 않은 돼지나 소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전 20년 전에는 우리가 다 GMO 없이도 다 소, 돼지 다 키웠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죠? 뭐 옥수수 이렇게 대 잘라놨다가 아니면은 꼴이라 그래서 산에 가고 막 배갖고 이렇게 해놨다가 풀을 겨울 동안 말린 풀을 먹이고 저도 시골이 강원도 동해가 고향인데요. 근데 삼척이 이제 외가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아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방학 되면은 제 동생 남동생하고 저를 집에서 외갓집으로 보냈어요. 거 가면 때거리는 안 굽으니까. 그 가면은 시골이니까 주로 겨울에 하는 게 뭐냐면은 겨울 되기 전에 이렇게 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 갖고 묶어 갖고 이렇게 놓으면은 겨울 동안에 이제 여물이라고 소맥이죠. 그 일을 하고 여름에 수박밭에 수박 따 갖고 뭐 번개시장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 앉아 할머니 옆에 앉아 갖고 수박 팔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아무튼 예전에는 보게 되면은 사람이 먹기 전에 우리가 소 여물을 먼저 줬죠. 항상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박태야 가서 저기 소 여물 주고 와라.
그럼 이거 뻘뻘 끄는 거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예전에는 그거 먹고 자랐으면 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소가 식구였죠. 뭐 가면은 이게 안녕 잘 있어. 그리고 아침 되면은 심심하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고 저 가갖고 묶어놓고 약풀도 먹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놀다가 뭐 가끔 서리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소 데리고 오다 가끔 소 등에 타기도 하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 소는 어떻습니까? 친구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소 키우는 게 막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 10마리 가둬놓고 그냥 막 젖도 억지로 막 짜게 하고 심지어는 막 소를 키우게 해갖고 호르몬 주사 넣어갖고 막 엄청 고기만 키우죠. 운동도 못하고 먹는 게 전부 사료고 GMO 사료고 그런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많이 마음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면은 너무 그렇게 GMO나 이렇게 막 동물들이 학대받으면서 그런 고기를 먹게 되면은 저는 이제 후생 유전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유전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요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요 자녀한테 그게 유전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잡을 때도 혹시 잡을 일이 있으시면은 소한테 야 소야 미안하다. 뭐 어떻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한 번은 가는 인생이니까 우리한테 보시하고 가라. 그럼 소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차피 가는 인생, 그죠? 저는 가끔 이제 감자는 육종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배되고 있는 혹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칼라 감자,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그 감자를 제가 개발했죠.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엄청 히트치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뭐 10만 평 되는 그 밭에 제가 개발한 품종들이 막 심어져 있습니다. 그 꽃이 막 펴갖고서 제가 교배를 하고 왔어요. 교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엄마하고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엄마의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수술을 이렇게 꽃가루를 다 따줘야 됩니다. 따주고 B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A라는 보라벨리는 보라색 감자 품종에다가 빨간색 감자랑 교배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꽃가루를 아빠를 갖다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소위 아빠를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가 붙여주는데 미안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배시키면서 야 미안하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교잡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교잡을 시켜서 미안하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기들의 권리가 있을 텐데 스스로 교잡이 되고 거기서 생명체를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미안한데 제가 옛날 유전자 조작한다고 그래서 외래 유전자를 막 집어넣고 세균 유전자를 집어넣고 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저는 한때는 이제 GMO를 개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GMO 프리존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해볼만 하죠. GMO 프리존이라는 이 브랜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먹고 안 사먹고의 판단은 시민들의 몫인데 성분 표기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 최근에 사인했죠. 미국은 GMO를 생산하는 나라고 가장 많이 개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GMO에 대한 우려가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결국 사인했죠. 그래서 성분 표시를 해라. GMO는 GMO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전통 육종 방법하고 그러면은 이 GMO 유전공학 기법하고 차이가 뭐냐? 전통 교잡 방법은 이렇게 교잡하는 겁니다. 교잡한다는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빨간 토마토가 있습니다. 큰 빨간 토마토가 있는데 근데 이 빨간 토마토는 뭐냐면은 빨리 물러갖고 여러분 오다 보니까 빨간 토마토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팍 샀습니다. 저는 완숙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와 슈퍼 가면은 완숙 토마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다 보니까 완숙 토마토 길거리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옥수수 3개 사고 그 토마토 한 박 샀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오면서 운전하면서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 옥수수는 뭐냐 그러면요. 색은 노란색 오렌지 색깔인데 long shelf life라는 거 뭐냐면 오랫동안 무르지 않은 토마토입니다. 자 사람이 먹기는 이렇게
완숙 토마토도 좋지만은 시장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렵죠. 왜냐하면 시장에 두게 되면 오랫동안 거기에서 유지해야만 오랫동안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배를 합니다. 교배하게 되면은 빨간색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장성이 있는 이런 토마토를 우리가 전통 교잡 방법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유전공학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사과입니다. 사과를 자르게 되면은 갈변이 되죠. 이 브라우닝 되는 건데 이게 PPO라는 효소 활성이 이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서 나오는 현상인데 사실은 사과를 자르을 때 이렇게 색깔 나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거기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품성은 떨어진다 생각해갖고 유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없앱니다. 없애면은 이렇게 색깔이 하얀, 자르더라도 하얀 이런 사과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사과 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 조사까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통 교잡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토마토도 마찬가지지만은 또한 이런 옥수수가 예전에는 이 옥수수가 이게 옥수수 조상입니다. 옥수수 조상은 잡초였어요. 동전 크기 정도밖에 크지 않는 그런 잡초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되어 갖고 오늘날 옥수수가 된 거죠. 여러분 드시는 옥수수의 조상은 잡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있는 야생 작물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심으면서 개량한 겁니다. 이것은 전통 교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개량한 거죠. 예전에 아마 어르신들 계시는데 옥수수 심으시면은 옥수수 중에서 큰 놈골 몇 개 놔두다 이렇게 처음에 말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그 옥수수 또 심고 그게 선발 육종입니다. 근데 작년에 심은 옥수수하고 올해 심은 옥수수가 다르죠? 그게 그게 육종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예전부터 이렇게 선발 육종을 해왔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옥수수 종자 매년 사야 되죠. 왜요? 인간들이 F1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를.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배에서 나온 그 잡종 종자만 그 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년 그 옥수수 종자를 사지 않으면은 품질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은 옥수수 종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도 종자 회사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니까 아예 여기다가 GMO 옥수수를 만들어 갖고 농약까지 팔아먹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를 만약에 심으시게 되면은 종자도 그 회사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약도 그 회사 사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죠. 자, 감자, 제가 개발한 칼라 감자들도 결국 뭐냐면 이렇게 교잡 방법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런 칼라 감자가 되겠습니다. 전통 교잡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근이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색깔 다 전통 교잡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애완견들, 호박, 큰 호박,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큰 개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요 종 안에서는 이 종 안에서는 교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 조작은 뭐냐면요, 종을 넘은 거예요. 개하고 원숭이하고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자식은 못 낳을 거예요. 그런데 GMO는 원숭이 유전자를 개에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사람 유전자를 개에다 넣고, 최근에는 학자들이 사람 유전자를 돼지 넣어갖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반수 인간인 돼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너무 잔혹한 일들을 지금 유전공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토마토, 이 감자입니다. 야생종 감자, 제가 개발한 이렇게 빨간색 감자나 보라색 감자들이 있는데요. 이 감자들도 전부 다 이 페루나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에 야생하고 있는 이 야생종들을 갖다가 교잡해서 만든 겁니다. 교잡을 계속하면 선발하는 거죠. 둥글도 이쁘고 모양도 괜찮고. 근데 이 야생종들은요, 감자의 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춘천 재래라고 그 속은 하얀색 겉에 보라색 감자를 예전에 많이 재배하셨죠. 근데 감자가 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알인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야생종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옥수수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칼라 옥수수들도 결국 뭐냐면은 전통 선발 육종으로 만든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전통 육종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능성 품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에 있고요. 한국감자소재은행이라는 감자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은행에 돈은 별로 없는데 감자는 많이 있어요. 수천 종의 감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개발한 감자 품종들이죠. 한 20종 정도 칼라 감자가 있고, 또 북한에 보낸 슈퍼 감자라 그래서 뭐 큰 70만에 크는 감자도 있고, 또 이제 뭐 프렌치 프라이용 감자도 있고, 구워 먹는 감자도 있고, 칼라 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자 품종들을 개발했죠. 그리고 제가 세계감자식량재단이라는 전 세계 기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감자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세계감자식량재단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보고 감자에 미친 남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기분이 좋습니다. 뭐 감자에 미쳤든 뭐에 미쳤든 우리가 뭐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제가 25년 동안 강원대학교 있으면서 감자에 미쳐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벨리 감자 태평양 넘어 미국 식탁 정보, 미국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수백만 평의 제가 개발한 이 기능성 칼라 감자가 유기농으로 재배되어 있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 식탁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선발 육종의 적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 이거는 산돼지죠. 산에 가면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멧돼지를 가지고, 멧돼지는 굉장히 터프하고 그렇지만 고기가 맛이 없죠. 고기 질기잖아요. 그래서 순한 돼지하고 교잡을 해갖고 이렇게 슈퍼피그라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드시는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소 같은 경우도 결국 뭐냐면 이 소가 열에는 강한 소, 그런데 열에는 약하지만은 맛이 좋은 소, 이 두 소를 교잡을 시켜서 나온 소가 슈퍼카우가 되죠. 그래서 맛도 좋으면서 그 다음에 더운 지방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잘 클 수 있는 소, 이런 소는 유전자 조작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 교잡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옥수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고대 옥수수의 원조이자 페루죠.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옥수수가 이렇게 진화합니다. 이 진화에서 오늘날 강원도 찰옥수수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선발 육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온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죠. 더 이런 작은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큰 토마토하고 교접하게 되면은 이런 토마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91년에 미국으로부터 토마토 유전 자원을 수백 종을 제가 수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칼라 토마토하고 칼라 감자 육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하기 너무 바빠갖고 제가 이 칼라 토마토 유전 자원을 수백 종을 제가 그 당시 농우종묘회사 있죠. 농우종묘회사다가 잘 넘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칼라 토마토가 많이 지금 육종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 유전 자원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할까요? 이 근육질의 우리 영화 배우죠? 로키 3에 나왔던, 이거는 아인슈타인이고, 이 두 사람이 결합하게 되면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부모가,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육질의 아빠고 건강한 아빠인데 엄마가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다. 두 분이 결혼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 체구도 건강하고 머리도 두뇌도 명석한 그런 자녀가 나올 확률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유전공학을 이용한 작물 육종인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유전자를 먼저 우리 몸에는, 사람이 예를 들면요, 우리 몸에는 한 25,000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시면 유전자가 머리가 까맣고 코가 어떻게 생긴 이 유전자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강연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발현되는 것도 결국 제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지금 계속 강의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유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유전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막태가 있는데 이막태가 보니까 2만 5천 개 유전자 중에서 이막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좋은 게 딱 봤더니만 강의를 잘한다. 그 강의를 잘하는 유전자를 떼어갖고 강의 못하는 사람한테 넣어줘서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하게 한다. 이게 유전공학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유전자가 하나를 분리해서 유전자 총이라는 걸 통해서 유전자를 쏩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식물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외래 유전자가 요게 기존의 유전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그 GMO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거 무슨 문제냐, 우리가 유전자 한 개 더 먹는데.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서 뭐 세균도 뭐 곰팡이도 많이 먹고, 제가 물을 마실 때 물속에 있는 세균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세균이나 곰팡이 전부 다 뭐야? 유전자로 돼 있잖아요.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먹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토마토 먹을 때 토마토 유전자를 먹고 있고, 토마토하고 옥수수를 먹게 되면 토마토 옥수수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넙치 유전자를 넙치에 있는 생선 유전자를 빼갖고 토마토에 넣어줘갖고 토마토가 겨울에도 잘 크는 토마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넙치 먹는 거하고 넙치 따로 먹고 토마토 따로 먹는 거하고 넙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토마토를 먹는 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이죠? 넙치 유전자 그냥 먹는 거하고 날로 먹는 거하고 토마토 먹는 거하고 넙치 유전자를 내가 토마토에 넣어갖고 그 토마토를 먹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할 때는 같을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만 개 되는 토마토 유전자에다가 넙치 유전자 한 개 들어간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요. 넙치 유전자가 토마토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넙치 유전자가 토마토에 들어가고 토마토에 들어가서 넙치 유전자가 있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변이된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먹으면 되지. 왜 유전자를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학생들도 왔으니까 생물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거예요. 유전자 재조합 시간에 배웠을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위로 DNA를 잘라내죠. 잘라낸 걸 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도 옥수수에 들어가서 유전자 조합 옥수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전자를 집어넣어 줄 때 스스로 유전자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강제로 넣는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옥수수가 여기 미생물 예를 들어서 여기 패스트 킬링 프로틴이라고 뭐냐면요. 해충성 단백질. 다시 말하면요. 옥수수에 이 해충이 와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옥수수 안에 독소가 있어갖고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해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옥수수 밭에 벌레들이 막 있다가 벌레들이 옥수수를 먹었는데 자기가 동요가 막 죽어나가요. 그거 먹겠습니까? 도망가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변종이 생겨요. 먹어도 안 죽는 놈이 생긴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는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감자밭에 잡초가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시지만은 여름 되면은 이 잡초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루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튿날 가게 되면은 그냥 잡초가 꽉 자랐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개발한 감자가 제초제 저항성 감자라 그러면요. 제초제 저항성. 그 얘기만 제초제를 아무리 치더라도 안 죽습니다. 그럼 제초제 제가 한번 확 치게 되면은 여러분 마법처럼 잡초는 싹 죽고 감자만 살아 있어요. 농민 입장에 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야? 콩을 비행기로 쫙 뿌리고 경운기 안 갑니다. 경운기 안 갈고요. 그냥 위에서 뿌려버려요. 쫙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럼 막 자랄 거 아닙니까? 막 자라죠. 자라면은 콩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한 번 더 제초제를 쫙 뿌려줘요. 20년 전에는요. 한 번 딱 뿌리면 잡초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잡초들이 열받았어요. 열 안 받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잡초들한테 생명을 줘서 야 너도 잘 살아보라 그랬는데 아 인간들이 이렇게 제초를 뿌리니까 이거 살아야죠. 38종의 잡초들의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슈퍼 잡초라고 그러죠. 한 번, 두 번 뿌려도 안 죽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이 결국 뭐냐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존 제초제 저항성 갖고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사들은.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아시죠?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거, 투포디라는 건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만들 때 고엽제를 넣고 있어요. 고엽제에 쓰이는 그 제초제 저항성을. 그 얘기 뭐냐 그러면은 잡초가 하도 안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 강한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작물은 행복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콩이에요. 제초제 저항성 콩이에요. 아무리 제가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제초해 주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문제는 토양이 오염되는 거예요. 토양 중에 있는 세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토양에 있는 세균들이 제초제 성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사례들입니다. 보시면은 이 정갈 유전자를 이용한 해충 저항성 양배추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갈.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물론 양배추에 해충이 많으니까 정갈은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충은 벌레는 죽고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정갈 먹으라 막 먹겠습니까? 요거는 넙치입니다. 넙치 유전자를 토마토 넣어갖고 딸기 넣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넙치라는 고기는 바닥 깊숙이 자라면서 소위 말해서 막 얼 정도의 그런 수온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빼내갖고 토마토하고 딸기 넣어줍니다. 그럼 딸기가 어떻게 돼서 겨울 동안에도 자랄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넙치 유전자 한 개를 먹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넙치 이렇게 회쳐 먹는 거 하고 거기에다가 디저트로 토마토나 딸기 먹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따로 먹으면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은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